도둑맞은 집중력. 팬데믹이 우리 집중력에 가져온 변화.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 여정에서 배운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꾸준히 적용해 오고 있다. 나는 삶에서 6가지 큰 변화를 만들었다. 첫째, 사전 약속을 이용해 지나친 전환을 멈추려 했다. 사전 약속은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미래의 그 바람을 굳게 유지해줄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결심을 깨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나에게 중요한 조치는 K-세이프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K-세이프는 열 수 있는 뚜껑이 달린 대형 플라스틱 금고다. 핸드폰을 안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위에 달린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내가 선택한 시간만큼 핸드폰을 가둬놓을 수 있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는 K-세이프를 드문드문 사용했다. 요즘은 매일 빠짐없이 사용하고 덕분에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다. 노트북에서는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리덤은 내가 선택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차단해준다. 둘째, 나의 산만함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원래는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게을러, 넌 부족해. 도대체 문제가 뭐야? 스스로를 부끄럽게 해서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했다. 요즘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전과는 매우 다른 대화를 나 자신과 나누고 있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지금 무엇을 해야 몰입 상태에 빠져들어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가닿을 수 있을까? 미하이가 가르쳐준 몰입의 주 요소를 떠올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 능력의 한계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기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몰입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처벌적인 수치심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집중력을 침해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관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1년 중 6개월은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결심을 고수하고자 잠시 떠나 있을 때는 늘 공표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간 트위터를 떠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서 한 주 뒤 갑자기 결심을 깨고 접속할 때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친구 리지에게 내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넷째, 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내용에 따라 행동한다. 생각이 배회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집중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집중력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생각은 주변 환경에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둘 때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며 그동안 알게 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한다. 요즘은 핸드폰을 비롯해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매일 1시간 산책에 나선다. 생각이 자유롭게 떠다니며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내버려둔다. 내 주의력에 배회할 공간을 줌으로써 나의 사고가 더 예리해지고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과거에는 수면을 사치나 심지어는 적으로 여겼다. 이제는 매일 8시간씩 수면을 엄격히 지킨다. 긴장을 푸는 나만의 작은 의식은 침대에 눕기 전 2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는 것과 향초를 피운 다음 그날의 스트레스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수면을 측정하려고 핏비트 기기를 구매했고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다시 침대에 눕는다. 이런 변화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여섯째, 나는 자녀가 없지만 내 대자와 나이 어린 친척들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원래는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주로 의도적인 활동, 사전에 계획한 분주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했다. 이제는 그 시간에 주로 자유롭게 같이 놀거나 어른의 관리나 지나친 감시 없이 또는 집안에 갇히는 일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게 한다.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건강한 집중력의 토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마음껏 노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한다고 배운 다른 것들. 가공식품 줄이기, 매일 명상하기, 요가 같은 느린 수련 꾸준히 하기, 매주 하루 더 쉬기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일상의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에 너무 많은 부분이 먹기나 과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6가지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내 집중력이 약 15에서 20% 향상되었다고 추정하며 이는 타당한 수치다. 이 변화들은 내 삶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차이를 낳았다. 이것들은 전부 시도해볼 가치가 있으며 아마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삶의 다른 변화를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이 자기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데 강력히 찬성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적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에도 찬성한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이 여정을 시작한 지점에 기이한 거울상 속에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달아나고자 3개월간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났다. 이제 나는 거의 인터넷과 핸드폰만 가지고 내 아파트에 3개월간 갇혀 있었다. 프로빈스타운은 나의 집중력을 해방시켰다. 코로나19 위기는 내 집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 몇 달간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뉴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두려움과 열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멤피스와 멜버른, 뉴욕 오번가와 프로빈스타운의 중심가처럼 이 책의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방문한 곳들의 실시간 영상을 몇 시간씩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곳이 똑같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종종걸음치는 짧은 장면을 빼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집중이 힘들다고 느낀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 내 경험의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여파 같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없는 많은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 뇌가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 수가 300% 증가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집중력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집중력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오랜 세월 그래왔고 코로나 위기가 터진 후에는 더욱더 그랬다.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박살내는데 모두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었다. 경기가 추락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해졌다. 게다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종종 위험할 만큼 무능해 보였고 이 사실이 스트레스를 더했다. 이 모든 이유로 대다수가 갑자기 과각성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나? 실리콘밸리가 통제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존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그 화면들은 우리에게 연결을, 아니 적어도 연결의 홀로그램을 제공했다. 2020년 4월에 미국 시민은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하루 평균 13시간을 썼다. 하루에 6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어린이의 수가 6배 증가했고 어린이용 앱의 트래픽이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이미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던 미래를 언뜻 보여주었다. 나의 친구이자 20년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온 작가 나오미 클라인은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플랫폼과 화면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개하는 세상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 점진적인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죠. 테크 기업들의 계획은 10년 안에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그만큼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었지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급증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말했다. 사실 이런 급속한 증가는 기회예요. 어떤 것을 이만큼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에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적응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강화 요인들의 패턴에 중독된 게 아니다. 미래상에 그냥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실제 사회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의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더 얄팍하게 느껴졌다. 그러는 내내 감시자본주의의 알고리즘이 하루에도 여러 시간 우리를 개조하고 추적해서 바꾸고 있었다. 팬데믹 동안 환경이 변화하며 우리의 집중력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경우 팬데믹은 집중력을 망치는 새로운 요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팬데믹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의 집중력을 좀먹고 있던 요인들을 더욱더 강화했다. 내가 멤피스에 데려갔던 나의 대자 애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되고 있던 애덤의 집중력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다. 애덤은 거의 깨어있는 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고 스냅챗을 헨리 제임스 소설처럼 보이게 하는 새로운 앱 틱톡을 이용해 세상을 바라봤다. 나오미는 봉쇄령이 내려져 온종일 줌과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 끔찍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향하는 길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자기기 화면을 더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더 커진다. 중산층이 심각하게 붕괴된다. 노동계급의 불안정성이 더 커진다. 심리학적 기술이 늘어난다. 나오미는 이러한 미래상을 스크린 뉴딜이라 불렀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의 한 줄기 희망은 이번에 예행 연습을 해본 미래상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은 계획에 없었어요. 원래 서서히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단기 속성 강좌를 듣게 됐죠. 이제 내게는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해 보였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계속 심각한 수면 부족과 과로 상태에 있다면 3분마다 작업을 전환한다면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조정해 우리가 계속해서 스크린을 내게 하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추적되고 감시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학악성 상태가 된다면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일으키는 식단을 먹는다면 뇌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로 가득한 화학물질 수프를 매일 들이마신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집중력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이 대안은 집단을 조직해 대항하는 것, 우리의 집중력에 불을 지르고 있는 세력에 맞서 우리의 치유를 돕는 힘으로 그 세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비유가 하나 떠올랐다. 당신이 화분을 하나 샀고 그 식물을 잘 키우고 싶다고 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햇빛과 물, 적절한 영양분이 있는 흙처럼 특정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식물을 짓밟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발, 해충, 병에서 식물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다. 나는 깊이 집중하는 능력이 식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집중력이 잘 자라서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려면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성인에게는 몰입이 필요하고 책을 읽고 자신이 집중하고 싶은 유의미한 활동을 찾고 자기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이 배회할 공간을 마련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잘 자고 뇌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장을 막기 때문에 차단해야 할 것들도 있다. 지나친 속도와 전환, 지나친 자극, 우리를 공격하고 중독시키는 침략적 기술,
스트레스, 탈진, 우리를 각성시키는 식용색소로 범벅인 가공식품. 대기오염이 그러한 것들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집중력을 당연시했다. 마치 집중력이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집중력이 선인장보다는 난초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 난초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이다.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 이 이미지를 명심한 지금 나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안다. 먼저 3가지 거대하고 대담한 목표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첫째,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해야 한다. 고의적인 해킹으로 중독된 사람들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늘 탈진 상태인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이들이 자기 동네와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되찾아야 한다. 집안에 갇힌 아이들은 건강한 집중력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사람들의 집중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집중력에 단단한 기반이 생길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목표를 중심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나의 친구 벤 스튜어트는 오랫동안 그린피스 영국 지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였고 15년도 더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구상 중인 계획을 말해주었다. 그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산업혁명이 단 한 가지 바로 석탄에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석탄이 그 어떤 연료보다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므로 벤의 팀은 영국 정부가 모든 신규 탄광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게 한 다음 영국 전역에 매장된 석탄이 앞으로 절대 타오르지 않도록 땅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계획을 짜고 있었다. 벤이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그 계획은 몽상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영국의 모든 신규 탄광과 화력 발전소가 멈추었고 영국 정부는 기존 탄광 시설과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벤의 팀이 캠페인을 벌인 결과 전 세계를 지구 온난화의 길에 들어서게 한 국가가 그 너머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벤과 함께 우리의 집중력 위기에 대해 과거의 성공을 거둔 운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중력이 위기에 처했다는 당신 말에 동의해요. 인간종의 위기죠. 하지만 그 위기가 구조적인 인종차별이나 기후위기와 똑같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사회 문제이며 기업의 결정에 원인이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벤은 운동을 조직하는 가장 첫 단계는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 문화의 돌파구를 일으키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젠장,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뇌가 이렇게 녹초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누리던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거야. 그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벤은 자신이 현장 전투라 부르는 것이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장 전투는 전반적인 전투의 상징이 되는 장소를 선택해 그곳에서 비폭력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로자 파스크가 엘라베마 몽고메리에서 버스 좌석에 앉은 것이 좋은 사례다. 벤은 석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빠르게 재앙이 되고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져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해한다 해도 규모가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대개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 행동에도 나서지 않게 된다. 벤이 처음 계획을 구상했을 때 영국에는 킹스노스라는 이름의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영국 정부는 바로 그 옆에 새 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계획이었다. 벤은 이 사실이 전 지구적 문제의 축소판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세운 끝에 동료들과 함께 킹스노스 화력발전소에 잠입해 줄을 타고 건물 옆 벽으로 내려가 페인트로 석탄이 전 세계에 일으키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활동가들은 전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들은 사법 절차를 석탄 자체를 재판에 세우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전 세계의 주요 과학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석탄 이용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게 했다. 영국에는 비상 상황일 경우 일부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려고 불이 난 건물에 침입할 경우 무단 침입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벤과 그의 법률팀은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가 불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12명의 평범한 영국 배심원이 사실 정보를 고려한 뒤 모든 기소 조항에서 벤을 비롯한 활동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이야기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재판을 통해 석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결과 영국 정부는 새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했으며 남아있는 화력발전소도 폐쇄하기 시작했다. 벤은 현장 전투를 통해 더 커다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현재 벌어지는 일을 깨닫게 함으로써 전국적 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데 수백만 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전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하려면 말이에요.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으면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싶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벤은 물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본사를 에워싸야 할까? 트위터 본사일까? 어떤 현장 전투를 펼쳐야 할까? 어떤 문제에서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들의 답은 활동가들이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가 아는 한 단체는 극우의 생각에 힘을 불어넣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영상을 페이스북 본사 옆면에 쏘려고 계획 중이다. 벤은 현장 전투 하나만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대중의 머릿속에 위기의식을 확실히 집어넣고 더 많은 사람을 운동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벤은 집중력 문제의 경우 현장 전투가 이것이 개인적 해방을 위한 싸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한 싸움은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 싸움은 수백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 사람들의 참여는 여러 형태를 띨 것이다. 누군가는 정치체제 안에서 정당 내 조직을 꾸리거나 정부의 로비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정치체제 바깥에서 직접 행동을 벌이고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두 방법이 다 필요하다. 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 집중력 반란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지 궁금해졌다. 내가 이 이름을 제안하자 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중력 반란 맞죠. 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저커버그 왕의 법정에서 집중력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중세 소장농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시민이고 자기 정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소유하며 함께 그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때로는 이것들이 실행에 옮기기 힘든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바꾼 모든 운동이 실행에 옮기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예를 들면 게이들이 처음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1890년대의 동성애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이 주말을 얻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을 때 조합원들은 경찰에게 구타당했고 조합 지도자는 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여러 면에서 저들이 기어 올라야 했던 절벽보다 훨씬 덜 가파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보통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순진하다는 말을 듣는다.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 시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우리의 집중력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야말로 순진하다. 힘을 합친 민주적 캠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데는 순진한 점이 전혀 없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말했듯 오직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어왔다. 나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집중력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르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한 정치인의 말처럼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경제성장의 방식.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을 때에도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그때까지 알게 된 집중력 위기의 수많은 원인 뒤에 하나의 거대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원인은 고려하기가 꺼려졌는데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독자 여러분이 겁을 먹을까봐 지금 그 원인에 관해 글을 쓰는 것도 염려된다. 덴마크에서 순의 레마는 전 세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과정의 집단으로서 우리의 집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가장 큰 촉매라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속도의 증가가 매우 오랜 시간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의 연구는 1880년대 자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고 연구 결과 이후 10년 단위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점점 빨라졌으며 우리가 만든 주제에 주의를 점점 덜 기울이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계속 골치가 아팠다. 왜지? 왜 이 과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거지? 이러한 추세는 페이스북이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인 대부분보다 훨씬 앞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많은 사람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노르웨이의 사회인류학 교수인 토마스 휠란 에릭센에게서 나왔다. 그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이라는 새롭고 급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은 경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개별 기업의 규모가 매년 더 커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어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정치인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회사가 성장하면 CEO는 목에 화환을 걸 가능성이 크다. 어떤 국가의 경제나 어떤 기업의 주가가 위축되면 정치인이나 CEO는 쫓겨날 위험이 커진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의 중심 원리다. 경제성장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핵심에 있다. 토마스는 성장이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그때까지 자사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은 소비를 늘리라고 기존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먹거나 덜 자게 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의 원천을 발견한 것이다. 토마스는 오늘날 우리가 대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밀어넣을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다. 예를 하나 들자면 기업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를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광고를 2배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삶의 속도가 불가피하게 빨라진다. 경제가 매년 성장해야 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시간 안에 점점 더 많은 것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토마스의 연구를 더욱 자세히 읽으면서 이것이 1880년대 이후 삶이 10년마다 점점 빨라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속한 경제기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더욱 빠른 속도를 요구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실제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제성장의 필요가 그동안 알게 된 낮은 집중력의 원인, 스트레스의 증가, 근무 시간의 팽창, 더욱 침략적인 기술, 수면 부족, 질 낮은 식단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처럼 보였다. 하버드 의대에서 찰스 체이슬러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시 전처럼 뇌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잔다면 우리 경제체제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체제는 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 부진은 로드킬일 뿐이에요. 그저 사업의 대가죠. 그의 말은 수면 문제에서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측면에서도 사실이다. 삶의 방식에 오랜 시간 그토록 깊이 뿌리내린 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겁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친구인 런던 대학의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 박사는 아마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 개념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며 그는 오래전부터 경제성장의 대안이 있음을 설명해왔다. 나와 만났을 때 제이슨은 우리가 성장 개념을 넘어 평형상태 경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경제를 추동하는 원칙으로서의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목표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녹초가 될 만큼 일해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이슨은 우리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에 머물거나 충분히 자거나 꿈을 꾸거나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번영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는 빠른 삶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원한다. 죽기 직전에 자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형상태 경제에서는 우리의 집중력을 공격하지 않고 지구 자원을 공격하지 않는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일 때 런던의 공원에서 제이슨과 대화를 나누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근무 시간 도중에 나무 아래에 앉아 자연을 즐기고 있었다. 이처럼 세상이 크게 속도를 늦춘 것이 내 인생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비극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온 세상이 다 함께 경주를 멈추고 정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한 사회로서 속도와 성장 이외의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정했다. 말 그대로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다. 지금 인류에게 집중력이 긴급한 이유.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우리의 집중력을 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중력 반란이 시작되면 우리가 조만간 이 근본적인 문제, 즉 성장기구 자체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성장기구는
인간을 우리 정신의 한계 너머로 밀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태적 한계 너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두 가지 위기가 서로 뒤얽혀 있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력 반란이 필요한 특히 큰 이유 하나가 있다. 매우 엄연한 이유다. 인류에게 바로 지금만큼 집중력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 현재 우리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트리스탄 해리스와 함께 걸었던 거리를 보여주는 샌프란시스코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다. 그곳에서 트리스탄은 집중력 위기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영상 속의 거리는 한낮이지만 해는 보이지 않는다. 대규모 산불이 캘리포니아 전역을 휩쓸면서 해가 제로 가려졌기 때문이다. 33에이커 중 1에이커꼴로 캘리포니아 면적이 소실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트리스탄이 자란 집도 불에 타버렸고 그의 소지품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와 기후위기의 이야기를 나눈 거리는 제로 얼룩덜룩하고 하늘은 짙은 오렌지빛으로 어둑하게 빛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3년은 산불의 해였다. 시드니와 상파울루, 샌프란시스코처럼 내가 방문한 여러 도시가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로 연기에 뒤덮였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산불 뉴스를 읽었지만 많이는 아니었다. 순식간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느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내가 산불을 정말 생생하게 느낀 순간은 지금 말로 설명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1919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는 블랙서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의 연쇄적 산불을 겪었다. 30억 마리의 동물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거나 불타 죽었고 너무 많은 생물종이 사라져서 식물학자인 캉즐리 딕슨 교수는 이를 생물학적 아마겟돈이라 칭했다. 일부 오스트레일리아인은 화염의 고리에 갇혀 해변에 모인 채 보트를 타고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이들은 불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소리는 거센 폭포 소리와 비슷했고 집들이 한 채씩 전소되면서 안에 있던 유리병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다. 이 산불의 연기는 1200마일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보여서 뉴질랜드 남섬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다. 산불이 시작되고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시드니에 사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의 화재 경보기 소리였다. 시드니의 사무실과 가정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다. 산불 연기가 대기 중에 가득해서 각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불이 났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즉 시드니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차례로 자기 화재 경보기를 끄고 침묵과 연기 속에 앉아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스위스의 작가인 친구 브루노 주사니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이 사실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시드니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집에 경고 시스템을 끄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줬어야 할 더 거대한 경고 시스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 사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해결 가능하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한 녹색 에너지원으로 사회에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3분마다 작업을 전환하고 알고리즘이 불어넣은 분노 때문에 늘 서로에게 고함을 치는 정신없는 인구 집단은 이 해결책을 실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 위기를 해결할 때에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제임스 윌리엄스가 한 말을 떠올렸다. 나는 중요한 정치적 투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어쩌면 인간 집중력의 해방이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도덕적, 정치적 투쟁일지 모른다. 이 투쟁의 성공이 선행되어야만 사실상 다른 모든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
흐릿한 실시간 영상으로 하염인 상처를 남긴 오렌지빛 하늘을 바라보는 지금, 핸드폰과 인터넷 없이 지냈던 프로빈스타운에서의 여름빛을 떠올리며 그 빛이 얼마나 순수하고 완벽해 보였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제임스 윌리엄스의 말이 옳았다. 우리의 집중력은 일종의 빛이다. 전 세계를 명료하게 밝혀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빛. 프로빈스타운에서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목표, 나 자신의 꿈을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알고 나의 야망을 실현하고 오롯이 살아있을 수 있는 빛. 그러한 빛 속에서 살고 싶다.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는 위협적인 오렌지색 빛이 아니라 시드니에 사는 친구가 화재 경보기의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전화기를 끊으며 생각했다. 우리의 주의력이 계속해서 파편화된다면 생태계는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생태계는 무너지고 불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의 시인 W.H. 오드는 인간이 발명한 새로운 파괴 기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경고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산불에 홀로 직면하게 되리라 믿는다.